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해외의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전 세계의 식민 지배 역사를 연구하다가 공통적으로 커다란 충격에 빠지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의 역사를 분석하던 그들의 시선이 한반도에 머무는 순간 기존의 역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력을 앞세운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가 10년에서 20년 이상 길어지면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은 서서히 저항의 의지를 상실하고 동화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철저한 탄압 앞에서 독립이라는 희망은 점차 희미해지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기 마련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제의 억압이 잔혹해지면 잔혹해질수록, 통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저항의 불꽃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35년이라는 기나긴 어둠의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장투쟁과 외교전, 그리고 문화적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제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은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이 단순히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세계사적으로 얼마나 경이로운 기록인지,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보며 진심으로 경외감을 느끼는 진짜 이유를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외국의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저항의 거대한 규모와 자발성입니다. 1910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강탈한 일제는 곧바로 인류 역사에서 쉽게 찾기 힘든 무단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배치된 헌병 경찰들은 체포와 구금은 물론이고 즉결 처분권까지 쥐고 한국인들의 일상을 철저하게 억압했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조차 제복을 입고 허리에 긴 칼을 찬 채 수업을 진행했을 정도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3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자체가 법으로 원천 차단되었고, 작은 불만이라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이 뒤따랐습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제국주의 정규군 앞에서 무기 하나 없는 식민지 백성들이 집단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곧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절대적인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토록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에서 어떻게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전국적인 항쟁이 폭발할 수 있었는지 그 준비 과정 자체에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커녕 일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선 전화조차 귀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민족 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전국 팔도의 학교와 종교시설, 그리고 시장통으로 완벽하게 유통해냈습니다. 삼엄한 헌병 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수만 장의 선언서가 기차와 보따리 상인들의 짐 속에 숨겨져 가장 깊숙한 산골 마을까지 전달된 것이죠.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밤을 새워 선언서를 손으로 베껴 쓰는 학생들과 여성들의 숨은 노력이 전국적인 점조직을 형성하며 거대한 도화선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밀정들이 수만 명 깔려있던 상황에서 거사 당일까지 이 거대한 계획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현대 정보기관의 관점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놀라운 보안 유지 능력이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한반도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독립 만세의 함성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로 뻗어나갔죠. 지식인이나 종교인 등 소수의 지도층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온 어린 학생들부터 장터를 지키던 상인들, 그리고 평생 땅만 파며 살아온 농민들과 기생들까지 신분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태극기 하나만을 손에 쥔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열린 만세 집회는 무려 1,500회가 넘었고, 참가자의 수는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무장한 군대가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신의 한복판을 향해 이토록 거대한 인원이 자발적으로 목숨을 걸고 평화 행진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 이 광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한 외국의 선교사들과 외신 기자들은 본국으로 타전을 보내며 깊은 충격을 표출했습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빗발치는 총탄 사이를 뚫고 다니며 한국인들의 비폭력 평화 시위와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 현장을 사진으로 남겨 전 세계에 알렸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과 같은 일제의 만행이 해외 언론을 통해 낱낱이 폭로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막강한 무력을 지닌 제국주의 국가를 상대로 무기를 들지 않고 오직 민족의 독립 의지만을 외치며 전국 단위의 시위를 조직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통치에 순응하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전 세계를 향해 선전해왔지만 3.1운동은 그 선전이 완벽한 기만이자 거짓임을 전 세계에 폭로하는 치명적인 일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외국의 역사학자들은 무자비한 총탄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평범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용기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총칼로 모든 것을 억누를 수 있다고 믿었던 제국주의의 오만함이 가장 힘없고 평범한 민중들의 맨몸 저항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만세운동은 한반도 내부의 사건을 넘어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도 직접적인 영감을 주며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권력자의 강요나 외부의 개입 없이 오직 스스로의 의지로 나라를 되찾겠다고 일어선 200만 명의 거대한 물결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독립이 왜 필연적인 역사적 귀결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서막이었습니다. 단일 사건의 거대한 규모를 넘어 외국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바로 국가 조직의 끈질긴 생존력입니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는 세계 망명정부의 역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샤를 드골 장군이 이끌던 자유프랑스 망명정부는 영국 런던에 머물며 약 4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국가의 영토를 잃은 상황에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직을 보존한 기록만으로도 프랑스는 엄청난 국가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해산되지 않고 정부의 지휘계통을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지닌 일제군대의 집요한 추격과 암살 위협을 매일같이 피해야만 했던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1932년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일제는 임시정부의 수장인 백범 김구 선생에게 현재 가치로 수백억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현상금을 내걸고 맹렬한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상하이를 탈출하여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을 거쳐 마지막 충칭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륙 무려 4,0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죠. 기차와 작은 목선에 몸을 싣고 때로는 험준한 산맥을 두 발로 걸어 넘으며 일제의 폭격기가 쏟아내는 포탄을 피하는 처절한 피난길이었습니다. 정부 요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노약자들까지 100여 명의 인원이 굶주림과 풍토병을 견뎌내며 중일전쟁의 화염 속을 뚫고 이동한 이 기록은 현대 군사작전의 관점에서도 쉽게 설명하기 힘든 경이로운 생존, 행군이었습니다. 도대체 영토도 없고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수도 없는 망명정부가 어떻게 26년 동안 거대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요? 초기 임시정부는 국내와 은밀하게 연결된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비밀 행정 조직망을 구축했습니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미주와 하와이, 멕시코, 쿠바의 농장, 그리고 국내의 동포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모아 상하이까지 운반했죠. 이렇게 모인 자금으로 국가의 체계를 굳건히 갖추고 전시 상황에 맞게 헌법을 개정하며 맹렬한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끈질긴 외교전의 결과로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의 장제스를 움직여 연합국 수장들이 한국의 독립을 명문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외교적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무엇보다 놀라게 한 최고의 성취는 자체적인 무장정규군의 창설과 운용이었습니다. 1940년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추축국인 일본과 독일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감행하고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여 영국군과 함께 심리전과 정보 수집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나아가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인 독수리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 교관들의 엄격한 훈련을 통과하며 최정예 요원들을 길러냈고 무전통신과 파괴 공작 기술을 습득하여 한반도 진입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군사적 실체를 가진 연합국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았습니다.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자금줄이나 고정된 영토조차 없던 망명정부가 타국의 영토에서 정규군을 양성하고 26년 동안 단일한 지휘 계통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기적에 가까운 조직력으로 평가합니다. 수많은 파벌의 대립과 끊임없는 탄압, 그리고 극심한 내부의 굶주림 속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았던 임시정부의 26년은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각인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일제의 강점 속에서도 법적으로 멸망한 적이 없으며 국민들 스스로 국가를 통치하고 군대를 지휘할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고한 물증이었습니다. 서구의 학자들이 한국의 독립투쟁을 분석하며 가장 깊은 감동을 받는 지점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개인의 철저한 희생정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는 국가의 최상위 기득권층은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지배국과 신속하게 타협하는 길을 걷곤 하죠. 이는 세계 어느 식민지 역사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생존 법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에는 그들의 상식과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경이로운 인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일가 6형제들입니다. 당시 조선 최고 수준의 명문가이자 명동 일대의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던 이회영 일가는 1910년 나라를 빼앗기자 망설임 없이 전 재산을 급히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매각한 토지와 가옥의 가치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였습니다. 일제에 협력하기만 했다면 대대손손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이 완벽하게 보장된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막대한 부를 짊어지고 영하 30도를 밑도는 척박한 만주 벌판으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만주에 도착하자마자 그 돈을 모두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낮에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황무지를 일구어 스스로 식량을 구하고 밤에는 군사훈련을 받으며 무장 독립군을 양성하는 베이스 캠프를 구축한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신흥무관학교가 배출한 3,500여 명의 정예 요원들은 훗날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독립군의 핵심 주력 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기득권을 내던지고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모든 재산을 쏟아부은 이회영 6형제는 어떠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일제의 끈질긴 추격과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아사하거나 일제의 고문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6형제 중 광복을 살아서 맞이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외국의 학자들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부와 생명을 한 점 남김없이 불태운 이 거룩한 헌신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나아가 무장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개인들의 심리 상태 역시 외국인들에게는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1932년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전승 기념식을 하던 일제 수뇌부를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나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이 폭탄을 던지고 방아쇠를 당긴다고 해서 내일 당장 조국이 독립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주의의 군사력을 개인의 암살 몇 번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죠. 심지어 그들은 거사 직후 퇴로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체포되어 처참한 고문을 받고 끔찍한 사형을 당할 것을 완벽하게 알고서 거사 장소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젖은 목숨을 던진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이 아직 죽지 않았으며 우리는 결코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의 역사에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소식을 들은 중국의 지도자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했고
이는 훗날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승리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향해 걸어간 그 심연의 용기는 세계 어느 저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숭고한 정신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역사에 조국의 이름을 새기려 했던 그들의 결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인류 보편적인 영웅서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는 지점은 바로 저항의 방식에 있습니다. 총과 폭탄을 들고 싸우는 물리적인 무장투쟁 이면에 보이지 않는 민족의 영혼과 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기록전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이죠.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한반도를 완벽한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해 조선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뿌리 뽑는 악랄한 민족 말살 통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오직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했으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창씨 개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정책은 단순히 언어와 이름을 바꾸는 1차원적인 억압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잃어버린 수많은 식민지 민족들은 예외 없이 지배국의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지도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언어는 민족의 사고방식을 규정하고 고유한 정신을 담아내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이죠. 일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선인들의 머릿속에서 한국어라는 운영체제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일본 천황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완벽한 황국 신민으로 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의 지식인들은 총 대신 사전을 무기로 들고 거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로 구성된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은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와 탄압을 피해 전국 방방곡곡의 우리말과 사투리를 은밀하게 수집하여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시골 장터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들이 쓰는 토속어부터 잊혀가는 옛말까지 무려 16만여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시선과 철학을 활자로 영구히 박제하여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숭고한 문화 방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사전 편찬 작업은 결국 일제 경찰에 발각되고 맙니다. 1942년 이른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30여 명의 핵심 학자들이 줄줄이 체포되어 함경남도 흥남의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일제는 이들을 독립운동을 획책하는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혹독한 물고문과 구타를 가했습니다. 이 끔찍한 고문 속에서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은 끝내 감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죠. 총을 든 것도 아니고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나라의 언어를 모아 사전을 만들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긴 것입니다. 윤동주와 같은 젊은 시인들 역시 철창 속에서 끝까지 우리말로 시를 쓰며 영혼의 독립을 외치다 쓰러져 갔습니다. 물리적인 영토를 완벽하게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언어와 사전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결기를 보고 엄청난 경외감을 표합니다. 영토라는 하드웨어를 강탈당했을 때 민족의 언어와 어리라는 소프트웨어를 잃지 않고 지켜냄으로써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 언어가 아닌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완벽한 독립국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만약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어로 사고하고 일본어로 역사를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곧 나라의 뿌리를 지키는 것임을 뼈저리게 알았던 지식인들의 펜끝은 독립군의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위대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광복절의 위대한 성취를 논할 때 흔히 마주하는 가장 큰 오해는 태평양 전쟁의 종전과 함께 한국이 거저 독립을 얻어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했던 연합국의 치열한 외교 문서들을 깊이 분석한 외국 학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 모인 미국, 영국, 중국의 수장들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며 수많은 식민지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만을 콕 집어 명문화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 존재하던 수십 개의 식민지 중에서 오직 한국만이 독립을 보장받은 배경에는 강대국들의 자비심이나 우연히 개입할 틈이 전혀 없었죠. 국제 외교 무대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냉혹한 전쟁터입니다.
그런 무대에서 강대국들이 한국의 독립을 굳게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근거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35년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이어진 한국인들의 처절한 항쟁 기록입니다. 1919년의 3.1 운동부터 목숨을 건 의열투쟁,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끈질긴 외교적 압박이 연합국 지도자들의 책상 위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1940년 창설된 한국광복군은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지 않았죠.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직접 투입되어 영국군과 함께 피를 흘리며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미군 전략정보국과 합동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군사적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제의 통치에 순응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스스로 국가를 통치할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피로써 증명해낸 것입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굴복하여 저항을 멈추었다면 카이로 회담의 선언문 속에 한국이라는 이름은 결코 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강들조차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수많은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이 만들어낸 거대한 외교적 압박이었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거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양심을 굴복시켜 당당하게 쟁취해낸 눈부신 승리의 증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빛을 되찾은 그 불굴의 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잿더미가 된 1950년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35년의 일제강점기를 버텨냈던 그 끈질긴 생존의 유전자는 고스란히 이어졌죠. 광복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100조차 되지 않아 외국의 원조 물자로 연명하던 세계 최빈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놀라운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 자신들을 지배했던 국가를 핵심 경제 지표로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세계 5위권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주권을 빼앗겨야 했던 뼈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와 자주포를 유럽과 중동 등 세계 각국에 수출하며 전 세계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압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죠. 국적조차 증명할 수 없어 타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했던 식민지 백성들의 후손들은 이제 대한민국 여권 하나만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철저히 빼앗기며 이름마저 강제로 바꿔야 했던 참혹한 역사를 딛고 이제는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수 대학의 한국어학과에 줄을 서는 경이로운 문화적 역전까지 이뤄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달 탐사선을 궤도에 안착시키며 기술 자립마저 완벽하게 이룩했습니다. 외국인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광복절을 보며 진심으로 경악하고 깊은 존경심을 표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가 어떻게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고 완전히 짓밟힌 나라를 세계 최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완벽하게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광복절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특유의 굳건한 생존 방식이 응축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성취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